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지지난 시간 그리고 또 지난 시간까지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오고 있었죠. 이슬람의 탄생 배경과 창시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슬람이란 종교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은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 세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은 종교이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무슬림이 아라비아를 장악하고 또 아라비아 반도 밖으로도 진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신앙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짙은 자주색 부분이 아라비아 반도이고 무함마드 때 이미 이 지역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선출된 후계자들, 그러니까 칼리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무함마드 사후 약 30년 안에 영토는 여기 이렇게 검은색 부분까지 확장을 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지만 이슬람 왕조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왕이 다스리는 이슬람 세력은 여기 이렇게 전부를 다 차지하기까지 해요. 조금 보기 편한 지도를 보면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8세기 중반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아, 중동 대부분 지역, 비잔티움 일부 땅도 차지하고 이집트, 카르타고랑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전부 이슬람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 세력의 팽창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무함마드는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다고 지명된 후계자가 따로 또 없었고, 그래서 그나마 지도층에 있던 이들, 장로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무함마드 가까이에서 이슬람을 함께 이끌어가던 이들 중에서 무함마드 후계자를 선출했는데 칼리파라고 해요. 칼리파, 어디서는 칼리프라고 또 하는데 칼리파라고 하겠습니다. 아랍어 발음으로 우리가 표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는 할리파 혹은 할리프라고도 해요. 영어식으로 쓰면 캘리프 혹은 칼리프라고 할리페라고도 하는데 이게 K 발음하고 H 발음하고 섞인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 발음인 것 같아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 خليفة خليفة 어때요? 우리가 듣기에 조금 애매하죠? 아랍어에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크 발음이랑 흐 발음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그런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다른 책이나 또 미디어를 통한 그 기사 같은 거 보실 경우에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무함마드가 죽고 난 후에 선출 방식을 통해서 뽑힌 첫 번째 칼리파는 아부바크르라는 인물이에요. 아부바크르. 무함마드 첫 번째 부인인 카디자, 그 다음에 무슬림이 됐고 절친한 친구이자 장인이기도 했어요. 딸을 무함마드에게 시집 보낸 거죠. 무함마드랑 나이차가 45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혼인 당시는 그 딸이 6살, 합방은 9살 때 했다고 해요. 무함마드 생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줬고 생사를 동고동락했던 인물이에요. 누가 봐도 무함마드 다음으로 이슬람을 이끌 후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렇게 이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파가 되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무함마드랑 거의 동년배였으니까 언제 죽어도 사실 크게 놀랄 게 없죠.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또 중요한 시기였고 또 큰 일들도 해냅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혼란, 또 분열을 또 막고 또 잠재우는 일도 해야 했겠죠.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정리하는 작업도 시작을 해요. 무함마드 생전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아라비아 반도 통일도 이루어냅니다. 보통 초대 왕이 이루어놓은 엄청난 업적들을 그 다음 지도자 때 가서 유지하지 못하고 말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확 끌어올려 놓은 걸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잘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아부바크르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이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2년 만에 세상을 떠요. 그 다음 2대 칼리파로 선출된 인물은 우마르라고 해요. 우마르. 무함마드보다 20살 조금 안 되는 정도 어렸어요. 이제 이슬람도 다음 세대가 된 것이죠. 초대 칼리파인 아부바크르가 또 추천을 했고
무함마드 사촌이면서 양자였던 알리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우마르를 지지했어요. 재위 기간은 634년에서 644년까지 10년 정도가 되고 성품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유지했다고 해요. 권력을 내세우거나 과시하는 타입은 전혀 아니고 이슬람의 어떤 초심을 잃지 않도록 했다는 공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반이슬람주의자였는데 일단 개종을 한 후부터는 가장 열렬하고 충실한 무슬림이 돼요. 전장에서도 항상 앞장설 정도의 그런 열정을 보였고 그렇게 이 우마르 집권 시기에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635년에 다마스쿠스, 638년에 팔레스타인, 640년 시리아에서 641년 이라크랑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요. 이 우마르 재위 때 이슬람은 여러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제국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 위쪽,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사산 페르시아가 버티고 있었어요. 거의 수명이 다해가는 상태이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651년에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우마르 칼리파 때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잔티움 일부랑 아프리카 또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중동 이 지역들은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교랑 조로아스터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젠 우마르 시대를 기점으로 이슬람 신앙이 들어가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마르는 외적인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이슬람 내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이주라고 부르는 그 히즈라를 기점으로 이슬람력도 만들고 제국 운영 기본 시스템부터 화폐 제도나 세금 제도 또 관료제나 민간 치안 정책 같은 것도 또 정리를 해요. 우마르는 정복지의 이교도들한테 상당히 관용적이었다고 해요. 이슬람 신앙을 강요하고 개종하라고 위협을 하고 그러지 않았대요. 정복 전쟁을 살벌하게 한 건 맞는데 일단 도시에 입성하면 그곳에 유대교 회당이나 그리스도교 성전은 파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슬람의 알라나 유대교의 야훼나 기독교의 하느님은 어쨌든 같은 하나의 신이라고 봤던 거죠.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개종은 굳이 강요하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아무리 자유를 주고 평등하게 대우를 하고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도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강압적이라고 느꼈나 봐요. 어느 날 새벽 우마르가 예배 중이었는데 기독교인의 칼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칼리파를 뽑아야겠죠. 다들 무함마드 사위였던 알리를 예상했었는데 뜻밖에도 원로원이 선출한 칼리파는 우스만이란 인물이었어요. 우스만, 이제 3대 칼리파가 되는 거죠. 우스만은 일단 돈이 많았어요. 재벌 수준으로. 무함마드가 처음에 이슬람 세력을 키워나갈 때도 돈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듯이 신흥 종교가 그렇게 커지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본이 기본적으로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란 말이죠. 첫 번째 부인이었던 연상의 여인 카디자도 꽤 부자였고 친구였던 아부바크르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 정도로는 택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함마드와 이슬람을 거의 살려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힘이 되어준 게 바로 이 우스만이었던 거예요. 우스만도 역시 원래는 반무함마드 쪽에 있었는데 개종을 하고 나중엔 무함마드 사위가 되기까지 해요. 그것도 무함마드 두 딸의 사위가 됩니다. 원수지간에서 완전히 최측근으로까지 된 거죠. 근데 우스만이 지도자로서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함마드를 버리고 도망갔던 일도 있었고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였고 우울증 증세가 관찰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좀 비아냥거리자면 재력이 있었던 거랑 무함마드 최측근이었다라는 부분 덕에 칼리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기본 자질은 있었어요. 아무렴 무함마드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 보고 나를 둘씩이나 주진 않았겠죠. 일단 이전 칼리파들이 시작했던 꿀한 정리 작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슬람 제국 전역에 전파를 해요. 물론 영토도 계속 넓혀가죠.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튀니지까지 가고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진출을 해요. 그 사이에 사산조 페르시아는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내에 재정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일들도 해 나가요. 스스로도 재벌이었고 사업적인 수완만큼은 대단했던 얘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재벌 친화 정책을 펼칩니다. 사업적으로 얼마만큼의 큰 효과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작용으로 이슬람은
세속화가 되고 또 부패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함마드도 그랬을 테고 전대 칼리파들도 그렇게 경계하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 서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커질 대로 커지고 결국 우스만은 암살을 당해요. 재위 기간은 12년이었어요. 한 가지 우스만 재위 기간에 주목할 만한 업적이 있는데 바로 해군 창설이에요. 해군 창설. 제국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해군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지만 해군 없이 육군만 가지고 그렇게 거대 제국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이제 점점 해군력을 끌어올려서 나중에는 비잔티움 해군하고도 맞먹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대 칼리파가 선출되는데 이름은 알리라고 아까도 계속 언급을 했어요. 무함마드한테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삼촌이 있었죠. 아부 탈리브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아부 탈리브 아들이 바로 이 알리예요. 알리. 무함마드한테는 사촌 동생이고 나중엔 자기 양자로까지 삼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무함마드 막내딸하고 결혼도 해요. 무함마드 사위가 된 것이죠. 무함마드는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알리가 그렇게 치면 혈통적으로는 적통 후계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충직하고 무함마드 목숨도 여러 번 구했을 정도로 전투력도 있었다고 해요. 무함마드가 죽고 난 직후에 알리가 초대 칼리파가 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이런 알리한테 부족한 게 뭐 딱히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강력한 어떤 그 반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알리는 4대 칼리파가 됩니다. 알리가 이제 칼리파가 돼서 이슬람을 이끄는데 방금 언급했던 그 반대파가 항상 태클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반대파는 알리가 초대 칼리파 후보자로 이름이 거론될 때부터 알리를 반대했던 세력이에요. 부족할 거 하나 없는 알리를 그럼 왜 반대했느냐? 첫째는 나이가 너무 젊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본래 이유는 알리가 무함마드와 혈연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슬람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제국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한 집안에서 권력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른 귀족 가문들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젊다 뭐 그런 건 그냥 핑계고 혈연 관계 안에서 계속 지배자가 나오게 되면 이슬람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기득권 층에서 자기네 힘이 약해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반대로 알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알리가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계속 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알리는 젊고 유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함마드 사후의 이슬람 혼란을 잠재웠던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칼리파 자리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게 된 거예요. 1대, 2대, 3대 계속해서 이슬람 원로들은 알리를 밀어내고 아부바르크, 우마르, 또 우스만 이런 인물들을 물론 나름대로 그들도 지도자가 될 만했겠지만 이슬람의 지도자 또 무함마드의 후계 자리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리가 처음 칼리파 후보로 언급된 지 24년 만에 드디어 이슬람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슬람은 24년 전의 이슬람의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타락도 하고 분열도 생기고 칼리파의 입지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전부터 알리를 계속 견제했던 바로 그 세력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3대 칼리파 우스만을 암살한 배후에 알리가 있었다 뭐 그러면서 모함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알리를 이렇게 막 압박해 나가는 겁니다. 쿠라이시라고 해요. 쿠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 출신 부족이기도 해요. 메카 근처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부족이고 10개 정도 주요 시족이 있는데 그중에 무함마드는 하심이라는 시족 출신이에요. 이 쿠라이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 전교를 시작하고 설교 활동을 할 때 무함마드를 박해합니다. 이슬람 가르침이 그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기득권의 입지를 위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메디나로 무함마드가 피신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힘을 키워서 이 쿠라이시랑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메카를 점령하죠. 무함마드는 이제 남은 그 쿠라이시들을 전부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해요. 이후에 쿠라이시는 이슬람 안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돈이죠. 그래서 이슬람이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이 쿠라이시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라이시들 입장에서는 이슬람이 종교로서
순수해질수록 자기네들한테는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함마드랑 혈연 관계에 있는 알리를 계속 견제하고 자기네 사람들을 칼리파로 추대했던 거예요. 초대 칼리파였던 아부바크르는 이제 무함마드 절친이었는데 나이가 이미 많았었고 재위 2년 만에 죽죠. 그리고 2대 칼리파였던 우마르 그리고 3대 칼리파 우스만 둘 다 사실 이 쿠라이시 일원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슬람은 내부적으로는 알리와 쿠라이시의 대립관계가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그 정점으로 갑니다. 이슬람의 세속화를 막고 본래의 순수성을 되찾고자 하는 알리와 알리 지지자들 그리고 그런 알리를 공격하려는 쿠라이시의 정치적인 싸움 시작인 것이죠. 이슬람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생겨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때 이 형태를 갖추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니파는 알리 반대 세력이에요. 알리가 우스만을 암살했다 막 그러죠. 그리고 시아파는 알리를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1대, 2대, 3대 칼리파는 인정을 안 하고 무함마드랑 혈통 관계가 있는 알리만 정통성 있는 칼리파로 인정을 해요. 수니파는 무함마드 혈통이 아니어도 무함마드 출신인 후라이시족 출신이면 정통 칼리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니파 안에서는 당연히 쿠라이시족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쿠라이시의 대표 주자는 우마이야라는 가문이었어요. 우마이야. 그리고 당시 우마이야 가문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지만 무아위야라는 인물이 대표하고 있었어요. 크게 보면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고 왜 그렇게 분파가 생겼냐라고 하면 알리 지지파와 그 반대파인 것이고 개인 대 개인 차원으로 본다면 알리와 무아위야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이슬람에는 교리의 차이로 인한 200여 개의 종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한 80% 이상이에요. 나머지 10몇 프로의 시아파랑 다른 자잘한 종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다른 견해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맘을 성직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수니파에서 이맘은 그냥 평신도로서 예배를 이끄는 역할만 한다라고 보는데 시아파에서는 이맘을 꾸란의 신비를 신자들에게 밝혀주는 빛과 은총의 존재로 격상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작은 종파들도 같은 교리를 가져다가 다소 다른 견해들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두 종파의 마찰이 전쟁으로까지 커지게 돼요. 656년 낙타 전투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함마드 부인이었던 아이샤가 알리를 비난하고 공격했다라는 점이 조금 쓸쓸했지만 결국엔 알리가 잘 이겨내고 다음 해에는 시핀 전투라는 대규모 접전도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리 지지 세력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의 분파가 생겨납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알리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알리는 재위 5년 만에 661년 한때는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동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칼리파 4명 중에 3명이 암살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알리를 끝으로 무함마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지도자가 칼리프 자리에 오르던 일명 정통 칼리파 시대는 끝이 납니다. 알리가 죽은 뒤에는 아까 언급했던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가 대권을 잡아요. 그리고 무아위야부터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고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의 출범인 거예요. 알리까지는 정통 칼리파 시대였고 이후부터의 시기를 우마이야 왕조 시대라고 불러요. 무아위야는 3대 칼리파였던 우스만에 가까운 친척이었고 역시 우마이야 가문 출신이에요. 우마이야는 쿠라이시 중에서도 가장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죠. 이 우마이야는 정통 칼리파 시대부터 이미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무아위야가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가 있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세력도 점점 강력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크느냐? 비잔티움 제국하고 대규모 전투를 치룰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전투력을 확보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슬람이 해군을 갖게 되는데 무아위야가 우스만 칼리파 때 해군 창설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슬람 해군이 커지면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리고 키프로스, 로도스를 넘어서 또 비잔티움 해군까지도 격파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아위야가 단독으로도 비잔티움하고 맞붙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커집니다. 이때 알리가 칼리파 자리에 오르면서 약간 주춤하기도 해요. 무아위야는 자연스럽게 알리 반대파 쪽에 서게 되는데 그 대립이 정점으로 가면서 아까 언급했던 시핀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알리 지지 세력이 그때 우세했었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때 무아위야가 평화적인 협상을 제안합니다. 알리는 사실 그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해결도 안 되는 협상 조건들을 내걸면서 괜히 꿀한 경전 구절이나 내세우고 그러는 바람에 알리 쪽 병사들 사이에서도 협상을 만들어내자라는 쪽하고 아니다, 다 필요 없다, 다 쓸어버리자라는 쪽하고 분열이 생긴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는 그 내분 때문에 이탈한 그 무리들한테 살해를 당하는 거죠. 무아위야를 시작으로 이슬람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어요.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죠. 전임이었고 또 숙적이었던 알리의 주무대는 메카였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이 이제는 아라비아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중동을 베이스로 두고 영토 확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를 또 보면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다 쓸어버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영토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8세기 초에는 지중해를 넘어서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인 이베리아 반도를 거의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피레네 산맥을 넘고 서유럽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서쪽으로 특히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은 이집트랑 아프리카까지 전부 그리스도교 신앙이 중심지였는데 이제는 무슬림이 그 땅을 전부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여기 녹색 부분 아라비아 반도는 무하마드 때에 확보한 영토이고 이후 정통 칼리파 시대 때 이렇게 붉은색 부분 중동에서 이집트까지 가고 이제 우마이야 왕조 때는 여기 이렇게까지 전부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합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90년 정도 이슬람을 이끌다가 멸망을 해요. 무아위야 제위가 약 20년 정도 되고 680년에 사망을 합니다. 우마이야 왕조 안에서도 계열이 다른 분파들이 있긴 한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우마이야 왕조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무아위야 때부터 따져도 3대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힘을 잃었던 계기는 일단은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비잔티움 심장부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슬람이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프랑크를 공격하는데 또 실패를 해요. 군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빠르게 팽창해가던 이슬람의 거대한 물결도 그때 그렇게 한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란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겠죠. 다시 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우마이야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아바스 가문이 있었는데 이 아바스 가문이 기존 체제 속에 소외받던 세력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중에는 옛날에 알리 추종자들도 있었어요. 시아파죠. 결국 전투를 벌입니다. 자브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바스 가문이 승리를 해요. 750년 무아위야를 시작으로 해서 최초로 셋의 왕조로서 이슬람을 통치했던 우마이야는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마이야의 멸망 원인을 외적인 쇠락을 꼽기도 하겠지만 내적인 원인이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마이야 왕조 통치에는 무아위야 때부터 비아랍인 또 비시리아인에 대한 차별주의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비슷한 문제점이기도 한데 말로는 평등과 관용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마이야 왕조는 모순적인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회는 불안하고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나고 차별을 받던 세력들의 힘이 모아졌을 땐 어김없이 그런 무능한 지도부는 타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를 세운 1등 공신이 누구냐? 아부 알 아바스라는 인물이에요. 아부 알 아바스. 칼리파로서의 칭호는 알사파라고 해요. 알사파. 피의 복수자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세계에서 아바스 왕조의 출현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전 세력인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저항인데 본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을 기본으로 하면서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어떤 계급 투쟁이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기득권에 대한 억눌린 민중의 승리 이런 거죠. 일종의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바스 왕조가 정권을 쥐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전 왕조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일을 한 거예요. 행여나 다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우마이야 왕족이나 다른 주된 세력들 그리고 현 왕권에 위협되는 인물들을 전부 다 무자비하게 제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시아파 지도자까지 잡아 죽여요.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는데 힘을 모았던 그리고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게 시아파인데 그렇게 큰 힘이 됐다는 건 동시에 그만큼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바로 잡아서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알리 추종자 세력이었던 시아파 입장에서는 우마이야 왕조한테도 당했었는데 이제는 아바스 왕조로부터도 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결국 그때부터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후예인 거예요. 알사파의 그런 피해 숙청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아브드 알라흐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마이야 10대 칼리파 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왕족인 거죠.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베리아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있던 우마이야 왕조 추종 세력들을 모으고 6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워요. 756년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해요. 안달루스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고 코르도바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남부 지역을 안달루시아라고 하고 코르도바랑 다른 남부 도시들에는 이슬람 사원이나 다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혹시 나중에 스페인의 역사를 다루게 되면 다시 이 시기에 이베리아 반도와 이슬람 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바스 왕조는 750년부터 해서 1258년까지 500년 동안 존속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한 왕조이긴 한데 그 안에 여러 왕조가 또 여러 지역에 있기도 해요. 처음 약 100년간은 칼리파가 제대로 힘도 발휘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제국이라고도 불러주기 아주 애매하고 복잡한 그런 구조로 권력도 분산되고 아주 내부적으로도 중심을 잡지 못했던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일단 아바스 왕조 초대 칼리파 알사파는 3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이복형 알만수르가 다음 칼리파가 됩니다.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겨가요. 바그다드는 지금의 이라크 수도이기도 하죠. 제국이 커지면서 당연히 그에 맞는 수도도 건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일단 교통의 요지가 되고 군사적으로 또 더 낮고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에도 더 적합했을 거예요. 비아랍인들과 가까워지려는 정치적인 효과도 봤을 것이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문화나 교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제국도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중국의 제지기술도 이때 유럽에 전해집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문학도 세계 각지로 전해지고 또 학문적인 발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수학, 과학, 철학 등등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그런 유산들이 후대에까지 또 여러 지역에서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바그다드라는 풍요로운 도시가 만들어낸 것이고 바로 아바스 왕조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지배 시기 초반 50년을 거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잘 나갔는데 9세기에 들어서는 칼리파가 힘도 제대로 못 써요. 각 지역의 가문들이나 총독들이 나름대로도 독자적인 군사력이나 재력을 가지게 되다 보니 칼리파의 중앙 통제를 받기가 싫은 거죠. 슬슬 하나씩 스스로 왕조를 표방하는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이베리아 반도에 세워진 후 우마이야 왕조를 언급했는데 이 새로운 지역 가문들하고는 달라요. 훨씬 이전인 756년에 이미 우마이야 왕조의 남은 세력들로 구성된 왕조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바스 왕조에 대한 반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름도 생소한 이런 왕조들이 이슬람 지배지 내에 버젓이 생겨나고 또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바스 왕조가 이런 지역 가문들을 다 제압할 힘은 또 없어요. 그러다가 10세기 초가 되면서 어떤 상황까지 되느냐? 이집트의 파티마라는 왕조가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칼리파라는 칭호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칼리파를 어떤 황제급으로 보고 지역 왕조들은 그 밑에 신하로서 공생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932년 새로운 왕조가 하나 등장하는데 부와이흐라고 해요. 부와이흐 아바스 왕조를 공격하고 순식간에 바그다드까지 점령을 해요. 특이한 점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부와이흐는 시아파였는데 바그다드는 수니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를 꼭두각시로 세우고 그 뒤에서 실권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부와이흐 왕조는 100년간 실질적으로 이슬람을 지배합니다. 이 부와이흐 왕조는 1055년에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바스 왕조는 셀주크 투르크에게 실권을 뺏긴 채로 또다시 약 10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157년 셀주크 투르크도 내분, 또 반란 이런 걸 겪으면서 멸망을 해요. 이 시기에 아바스 왕조가 잠깐 또 권력을 되찾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아직 여기저기서 위협적인 세력들이 버티고 있었고, 제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십자군 전쟁도 이때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 최강 군대랑 맞붙게 됩니다. 바로 몽골이죠. 몽골. 이 몽골군은 몽골 고원에서 시작해서 고려, 북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등 다 싹 쓸고 이제 세계 정복을 목표로 밀고 들어오는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1258년 아바스 왕조는 그렇게 멸망을 합니다. 자, 이슬람 역사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미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들도 나중에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1200년대 이후의 이슬람 역사도 그 시기가 되면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 사후에 크게 시대를 이렇게 분류해서 정통 칼리파 시대,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까지 비교적 굵직하게 단락단락으로 나눠봤고, 각 시대 안에서도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이 간단하지 여러분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랑 너무 생소해서 아마 헷갈리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셨더라도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딴 때보다 조금 길었을 수도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슬람의 역사를 얼핏 들으면 무함마드가 살았던 시대처럼 아무렇지 않게 약탈을 일삼는 부분만 알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무슬림이 꼭 그렇게 야만적인 사람들이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초기엔 어느 정도 생존을 위해서였기도 했을 테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건 맞는데, 어느 정도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정복지들의 주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인들에게는 동방의 화려한 문물들, 아름다운 양탄자나 옷감들, 화려한 건축, 멋진 정원, 또 색다른 패턴의 그릇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사막 유목 생활 출신이었던 무슬림들도 이젠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들의 그림 또 조각품들을 금지시켰다고 그랬죠. 유대교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우상 숭배를 아주 끔찍히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성전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상부터 성인들 조각상, 스테인글라스에 별의별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궁전이나 사원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그런 거 절대 없고 대신에 장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요. 우리가 아라베스크라고 하죠. 아라베스크, 아랍 특유의 문이라고 해서 아라베스크라고 불려요. 이런 꾸불꾸불한 선으로만 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지식들, 문학, 의학, 수학, 철학, 음악 등등도 다 배워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칼리파 우마르 시대 때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입성을 하는데 거기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대형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문학가들의 작품들, 또 철학가들이 쓴 책들이 70만 권이나 소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여길 무슬림들이 들어와서는 이 책들 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우마르가 이렇게 답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 책들의 내용이 꾸란에도 나와 있다면 그 책들은 일단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 그 책들의 내용이 꾸란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다. 결국 뭐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썰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값을 매길 수도 없을 만큼 그 귀한 책들 70만 권은 전쟁 중에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무슬림도 그리스 책들을 열심히 수집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지식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들의 저서들을 즐겨 읽고 또 아랍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렇게 무슬림도 자연의 모든 사물과 원인들에 대한 탐구하는 그런 태도를 또 배우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종이 만드는 기술도 중국인 포로한테 배워와서 유럽으로 전파한 게 바로 무슬림들이에요. 천일야화 같은 이야기도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나중에 유럽으로 문자로 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지금까지도 세계가 다 쓰는 숫자 기록법이잖아요. 로마 숫자나 한자어 숫자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이 아라비아 숫자가 쉽고 편한지 아실 거예요. 인도인들이 원래 숫자 개념에 남다른 거 아시죠? 지금도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0이란 개념, 숫자
0이란 개념도 인도인들이 발명해낸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도 무슬림들이 인도인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유럽에 전파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종교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역사를 펼쳐봤더니 이슬람은 종교 이상의 하나의 어떤 제국으로서도 또 세계사의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서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슬람이 세력을 그렇게 팽창시켰던 역사를 무슨 전염병이 퍼진 것처럼 여겼었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들이 인류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오늘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크 왕국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를마뉴 대제 혹은 카를로스 대제, 같은 인물이에요. 이 카를로스 대제와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